그는 그 잔혹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나. 나는 1951년 11월경부터 1953년 초까지 미군 PX에서 일한 적이 있다. 휴전이 성립되기 전 전선이 38도선 근처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할 때라 서울은 포성이 바로 산 너머에서 들리는 듯 지척에서 느껴지는 최전방 도시였다. 민간인의 한강 도강은 금지되어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피난 간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서 서울의 인구는 매우 희소했다.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 그때 미 8군의 메인 PX였다. 쓸만한 건물은 모조리 파괴된 텅 빈 수도지만 그래도 미군 부대 근처는 일자리나 미군 물자, 하다못해 흘러나오는 미제 쓰레기라도 얻어 걸리려는 남루한 하루살이 인생들이 모여들어서 이른바 기지촌 경기로 흥청거렸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들에는 쓰레기가 있을 수 없었다. 깡통이나 보루박구는 건축자재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는 꿀꿀이죽이라는 영양식이 되어 거래될 때였다. 그 중에서 남대문 시장을 낀 PX 일대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상업지대였다. PX에서 온갖 방법으로 유출된 미제 물품과 염색한 군복, 구제품 중에서 쓸만한 옷가지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지금의 백화점 못지않은 고급상가 구실을 하고 있었다. 또한 달러장수, 구두닦기, 소매치기, 거지 등이 요소요소에 진을 치고 있는 우범지대이기도 했다. 나는 그때 오빠가 죽고 졸지에 가장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어린 두 조카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던 이 대책 없는 가장은 이상한 활기에 이끌려 그 거리를 헤매다 기적처럼 쉽게 PX에 취직이 되었다. 어머니는 내 취직을 산입에 거미줄 칠한 법은 없구나 라는 정도로 반겼지만 PX 경기에 대해 어느 만큼 아는 이들은 우리 집이 금시 발복을 할 것처럼 축하와 시기를 겸해 부러워했다. 나도 꿈의 궁전에 입성하는 것만치나 얼떨떨하고도 황홀했지만 내가 일할 곳은 미제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한국 물산을 파는 위탁 매장이었다. 처음에는 미싱자수로 무궁화나 용, 공작 따위를 등과 가슴에 수놓은 파자마나 하우스 코트를 파는 매장에 있다가 곧 초상화부로 보내졌다. 초상화부와 파자마부는 같은 사람이 사장이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기껏 남들이 부러워하는 PX에 취직한 줄 알았는데 미제 물건은 그림의 떡인 한국물산부에 있게 된 것도 억울한데 초상화부라니 기가 막혔다. 물론 나더러 초상화를 그리라는 건 아니었고 화가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미군들로부터 그림 주문 받아내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꽁하니 비사교적인 성질인데다 영어도 짧아 초상화부에서 전혀 실적을 올릴 수 없었다. 파자마를 파는 건 미군이 원하는 물건을 이것저것 보여주고 치수나 물어보고 정가대로 팔면 되지만 초상화는 그렇지 않았다. 초상화부에 견본으로 진열된 초상화들은 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 얼굴이었다.
제 얼굴이나 아버지 얼굴을 그려달라는 미군은 온종일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나가는 어리숙한 미군을 골라잡아 수작을 걸고 그가 마침내 패스포트를 꺼내 아내나 여자친구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자랑을 시키도록 만들고 그 여자들의 미모에 까무러칠 듯이 놀라며 이런 놀라운 미인이 애인이라면 단속을 잘해야 할 거다. 그녀만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 보내준다면 얼마나 감동하겠느냐. 대강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주문 하나를 맡을 수 있는데 나처럼 짧은 영어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장이 나를 내쫓으려고 그리로 보낸 것 같은 추측이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웠다. 전에 있던 종업원이 받아놓은 주문량이 거의 바닥이 날 즈음 사장보다 먼저 화가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거의 30, 40대의 간판장이들은 여러 식소를 거느린 가장이었고 나는 월급제였지만 그들은 일한 양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돈을 타갔다. 한 장도 못 그리면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달 월급이나 받고 그만둘 생각으로 죽어도 하기 싫은 출근을 했다. 그러나 그만두면 어떻게 사나 하는 공포감과 내 식구뿐 아니라 화가들한테 딸린 식구들의 밥줄까지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이 조금씩 말문을 열게 했다. 그 무렵 새로 채용된 화가가 박수근이었다. 1952년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사장한테서 들은 그의 신상은 월남한 사람이라는 것과 부양해야 할 식구가 많다는 것 정도여서 나는 그가 진짜 화가인 줄 모르고 있었다. 이름도 알 필요 없이 그냥 박씨라고 불렀다. 그는 몸집은 크지만 무지인 착해 보여서 소 같은 인상이었다. 착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 십상인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닥은 어질고 점잖은 사람을 알아볼 만한 고장이 아니었다. 나부터도 그랬다. 내가 말문이 열리고 또 어느 만큼은 뻔뻔스러워지기도 해서 엉터리 영어로나마 미군들과 된 소리 안 된 소리 수작을 걸 수 있게 되어 차츰 그림 주문이 늘어나자 나는 화가들에게 방자하게 굴기 시작했다. 내 덕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교만한 마음과 양갓집 처녀에다 서울대학생인 내가 기껏 간판장애들이나 먹어 살리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자기 모멸이 뒤범벅이 되어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굴었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내 아버지 뻘은 되는 화가들을 김씨, 이씨 하는 식으로 함부로 대했다. 나는 그때 내가 더 이상 전락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다고 여겼고 그 불행감을 탐닉하는 맛에 살고 있었다. 그때 초상화부에서 미군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품목은 스카프에다 그리는 초상화였다. 사장이 파자마부를 겸하고 있었으니만치 파자마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재질의 번들번들한 인조견, 세틴을 우리는 미군들한테 사텐이라고 말했다. 흰 인조 사텐을 스카프 크기로 톱니가위로 자르고 한쪽 귀퉁이에다가는 꾸불꾸불 용을 날염하고 용의 몸통 여기저기에다가 문산, 동두천, 김화, 양구 등 당시의 격전지 지명을 영문으로 집어넣은 기념 스카프는
파자마부에서 1달러 30센트로 꽤 잘 팔리는 인기 상품이었다. 그 스카프의 용의 날염과 대각선으로 반대 귀퉁이에다 초상화를 그려주면 6달러를 받았다. 위탁 매장 매상은 당일로 PX 사무실에다 입금해야 하고 일주일 단위로 몇 달을 제하고 나서 우리 돈으로 바뀌어 지급됐다. 사장은 거기서 다시 원가 제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나서 실적에 따라 화가들에게 분배했다. 나는 그림 주문 받는 일뿐 아니라 그런 회계도 겸했지만 화가들에게 몇 달이 돌아갔는지 그 비율은 생각나지 않는다. 아무튼 작업한 양만큼 보수를 받는 그들에게는 많이 그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주문한 미군이 트집 잡지 않고 순순히 찾아가는 것은 더 중요했다. 다시 그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빠꾸 맞는다고 했는데 그림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미군을 달래서 빠꾸 맞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내 수완에 달렸고 나도 차츰 그런 요령이 생기면서 더욱 화가들한테 아나무인으로 굴었다. 나는 틈만 있으면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책상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그들의 그림 솜씨를 모욕적으로 평하기를 즐겼다. 김씨, 사진 좀 똑바로 보고 머리도 좀 써가면서 그리면 안 돼요? 사진보다 조금만 예쁘게 그려주면 입을 해벌리고 찾아가는 그 어리숙한 쫄병들 비위 하나 못 맞춰요? 이따위로 그려놓고도 빠꾸 맞으면 뒤로 남 탓이나 하고. 이런 식이었다. 영락 없이 아무런 애정 없이 지지나 보충 수업하는 초등학교 여선생처럼 굴었다. 어느 날 박 씨가 두툼한 화집을 한 권 끼고 출근했다. 나는 속으로 꼴값하고 있네. 옆구리에 화집 끼고 다닌다고 간판장이가 화가가 될 줄 아남? 하고 가짱게 여겼다. 그가 망설이는 듯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띠고 나에게 왔다. 화집을 펴들고 있었다. 숙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이처럼 천진무구한 얼굴이었다. 그가 어떤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자기 작품이라고 했다. 선전에서 입선한 촌부가 절구질하는 그림이었다.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한 간판장이들 중에 진짜 화가가 있었다는 건 나에겐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나는 몹시 부끄러웠고 그동안 열중해 있던 불행감에서 깨어나 정신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나의 능멸을 말없이 견딘 그의 선량함이 비로소 의연함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왜 느닷없이 그 화집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진 걸까? 간판장애들과 다르게 보임으로써 내 구박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러나 그 화집을 보여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잘난 척이라곤 모르는 간판장애들 중에서도 가장 존재없는 간판장이로 일관했다. 그가 화가라는 걸 밝힌 것은 내가 죽자꾸나 빠져있던 불행감, 실은 자기 도취로부터 헤어나게 하려는 가장 그다운 심사숙고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내 입장에만 몰두했던 시선을 돌려 남의 입장도 볼 수 있게 되고부터 PX 생활이 한결 견디기 쉬워졌다. 나만 억울하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전락했다는데 그 안에는 별의별 계층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다.
청소부 중에도 중학교 선생이 있는가 하면 고관의 미망인도 있었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에 대한 연민이 그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사는 간판장애들이나 동료 점원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균열이 간 내 마음까지 적셔오는 듯 했다. 내가 막 돼가는 모습을 그가 얼마나 연민에 찬 시선으로 지켜보아 주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 후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러나 같이 퇴근하는 날도 저녁을 같이 먹거나 그의 집까지 따라가 본 적은 없다. 을지로 입구 전차 정류장까지 같이 걷거나 큰 마음 먹고 명동으로 빠지는 게 고작이었다. 나의 처녀작 나목에도 몇 번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명동 노점상에서 장난감 구경하기를 즐겼다. 지금이야 별의별 신기한 장난감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태엽을 틀어주면 움직이는 장난감은 PX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신 미제여서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구경을 했다. 태엽만 틀어주면 침팬지가 술을 따라 마시기도 하고 신나게 징을 치기도 하는 장난감이 어찌나 재미있고 신기하던지 나는 배창자가 당기도록 웃었고 그도 빙그레 웃으면서 장사꾼한테 한 번 더 해달라고 간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군밤이나 호콩을 사서 한껏 느리게 까먹으면서 전차 정류장까지 걷기도 하고 간혹 다방에 들르기도 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포성이 유난히 가까이 들리는 날은 둘 다 말을 잃고 우울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다. 1952년도의 서울은 초연도 채 가시지 않은 전운이 무겁게 감도는 최전방 도시였다. 포성을 들을 때마다 나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꼬부라진 혀를 풀고 그는 이국 여자들의 싸구려 화상을 그리는 노역에서 놓여나 오붓하게 마주 앉아있는 그 작은 행복과 평화마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으로 가슴이 옥죄곤 했다. 그는 워낙 말수가 적어 말은 주로 나 혼자 맡아서 했는데도 그의 가족에 대해 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어떤 여자일까 하는 궁금증마저 없었던 건 아니다. 그의 사시장철 변함없는 빛바랜 미군 작업복과 사장한테 들은 부양가족이 많다는 선입관 때문인지 나는 그의 아내를 무식하고 거칠고 아이를 쑥쑥 잘 낳는 재주와 바가지 긁는 재주밖에 없는 끔찍한 여자로 상상하고 있었고 그런 상상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너무도 평범한 그에게 그 정도의 비극적인 장식을 해주고 싶은 게 나의 못 말리는 소녀 취미였다. 그러나 그를 모델로 한 소설 나목에서 나는 그의 아내를 빼어난 이조백자에 비유할 만큼 미화하고 있다. 나목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몇 년 뒤 그의 유작전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의 부인을 보았다. 그 부인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딴판으로 미모와 교양과 품위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찌나 놀랐는지 먼 발치로 바라만 보다가 인사도 못하고 나왔다. 놀랐을 뿐 아니라 쓰라린 배신감까지 가졌던 것 같다. 그가 나에게 한 번도 그의 부인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 나는 순전히 내 상상력에 배신을 당한 셈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만약 내가 부인의 미모와 교양을 진작 알았더라면 절대로 내 소설에서 그분을 그렇게 미화하진 않았을 걸 하는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 내 멋대로 상상한 추녀, 악처에 대한 보상심리가 소설 속에서나마 그녀를 그토록 미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와 내가 같은 일터에서 일한 것은 1년 미만이었지만 그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도 있었으련만 왠지 그와 같이 걸었던 길가엔 겨울 풍경만 있었던 것처럼 회상된다. 그가 즐겨 그린 나목 때문일까? 그가 그린 나목을 볼 때마다 내 눈엔 마냥 춥고 헐벗어만 보이던 겨울나무가 그의 눈엔 어찌 그리 늠름하고 숨쉬듯이 정겹게 비춰졌을까? 가슴 저리게 신기해지곤 한다. 그와 그 시대에 대해 증언하고픈 강렬한 욕구가 어느 날 40세의 평범한 주부를 작가로 만들었다. 그런 걸 운명적 만남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운명적 만남은 그가 나에게 화집을 펼쳐 보여주던 순간에 왔다. 내 생애에 그런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한다. 내가 그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다. 안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나면 나의 선견지명이랄까 안목 없음을 딱하게 여기는 이도 덜어있다. 내가 선견지명이 없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처럼 그림값 비싼 화가가 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그의 그림을 공짜로 얻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재력은 그의 그림이 쌀 때나 비쌀 때나 그걸 소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때 빠꾸당한 그의 스카프 초상화를 한두 장쯤 보관하지 못한 나의 선견지명 없음은 두고두고 아쉽다. 그 조악한 인조사텐 스카프와 거기 그린 결코 잘 그렸다고 할 수 없는 초상화와 당시의 격전지 문산, 동두천, 김화, 양구 등 지명이 든 용의 날염은 그 자체가 그 더럽고 혹독한 시대를 화필 하나로 살아남은 예술가의 적나라한 초상이 아니었을까.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된 쥐아이들은 그런 지명을 읽을 때마다 갓댐 문산, 갓댐 양구 하는 식으로 강한 혐오감을 나타냈다. 아마 빌어먹을 또는 우라질 양구쯤 될 것이다. 박수근은 양구 출신이다. 1995년